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 발의를 일부 언론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부자 증세에 서민 감세로 맞불. 자유한국당은 담뱃값을 인상한 당사자 정당이죠.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했고 그 세수를 마음껏 썼습니다. 그런 후 정권 교체 3개월도 안 됐는데 그새 담배가 국민 건강에 좋은 걸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서민이 3개월 만에 새로 발명된 건가요? 이거 안 그래도 복지 예산에 부족한 세수를 더욱 모자라게 만들 심산 아닌가요? 세수 부족해서 인하 못하겠다고 하면 서민 걱정 안 한다고 공격할 거리도 생기는 거고 한마디로 정부 여당 엿먹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서민이 걱정됐으면 그 세수를 진작에 복지에 썼었어야죠. 그렇다고 국민 건강 때문에 거뒀던 그 돈을 금연 사업에 다 썼느냐. 오히려 금연 관련 사업 예산 비중은 줄었습니다. 야당이 여당 골탕 먹이는 거 자기 기량껏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지켜보며 평가는 국민이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뻔한 정치 공세를 언론이 서민 감세로 포장해 주는 건 뭔가요? 국가 조세 정책이 장난도 아니고 이거 하루아침에 뒤집는 걸 어떻게 서민을 위하는 걸로 포장해 주는 겁니까? 중립인 척 하는 거면 비겁한 거고 알면서도 그러는 거면 야비한 거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원래 담뱃값을 인하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게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네. 전국적으로가 아니고요. 네. 네. 담뱃값 인하한다고 해놓고 물론 인하한다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언제나 올라가지. 하지만 인하한다고 하면 환영받게 돼 있어요. 그 최소한 흡연자들한테는 담뱃값 인하를 발표해놓고 그렇게 인하 법안 발의를 발의해놓고 그렇게 욕먹는 거는 우려가 없는 일입니다. 담뱃값 인하한다고. 근데 이제 실제 이 법안이 발의되고 나면 또 찬반 여론이 생기긴 생길 거예요. 어쨌든 흡연자들 중에는 이제 싸지면 좋잖아요. 더군다나 더 싼 담배도 새로 만드는 방안을 만든다고 하니까 실제 인하되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죠. 예. 이미 그 세수를 기반으로 한 복지 예산을 짰을 테니까요. 예. 복지 예산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죠. 엿을 드시라고. 새누리당 내에서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새누리당 내에서도 조만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워낙 다른 당이 이렇게 한 걸 바꾸자고 할 수는 있어요. 자기 당에서 하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실제로 집행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에 3개월 전까지도 유효한 조세 정책인데 이걸 3개월 후에 갑자기 국민 건강을 위해서 했던 거를 이제는 서민을 위해서 이게 설득될 리가 없는데 여하간 앞으로 한동안 제가 보기엔 이거 가지고 논란이 커질 겁니다. 자, 다음 뉴스가 아니라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특검이 신문을 시작했지만 최 씨는 재판장께 할 말이 있다면서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자신은 특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서 지난번에 갑자기 자기 딸을 데리고 가서 먼저 특검이 증인 신문을 강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로 하여금 자신을 압박하는 제2의 장시호 만들기를 특검이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과거의 특검 수사에서 검사가 삼족을 멸하고 손자를 가만히 안 두겠다라면서 옛날 임금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가요, 그러면 왜 재판에 나왔냐라고도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휴정했다가 다시 재개했다가 재개 5분 만에 끝난 거죠. 네. 여러 차례 재개했는데요. 계속 증언을 하지 않아서 심지어 최순실 씨가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는데 자꾸 특검에서 물어보는 건 고역이라면서요. 고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냐라고 반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딸을 데리고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딸이 먼저 연락했다니까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네, CCTV를 봤더니 특검차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특검차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삼족을 멸하고 이건 거짓말이 틀림없다고 저는 검찰을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 검찰이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이 프레임은 지속적으로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 측에서 주장해왔던 프레임이죠. 그 헌재 판결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과 대면 조사를 한다 안 한다 하려고 했는데 뭘 공개해서 안 한다느니 끊임없이 안 할 이유를 핑계를 댔잖아요. 네, 지난 겨울 한참 씨름이었습니다. 그때 쓰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되돌아보시면 최순실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김영재 의원의 부인 박지원 씨가 갑자기 자백을 강요받았다 하면서 과호흡으로 쓰러졌죠. 네,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한 거죠. 특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빨리 연기에 들어가가지고 특검이 아직 수사를 안 했는데 자백을 아직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자백을 강요했다고 쓰러졌고. 네, 응급실 가서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네, 바로 돌아왔죠 그 다음날. 그렇죠.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도 당시에 똑같은 주장을 했었어요. 이런 주장들. 그거를 뉴스공장에서 서석구 변호사 인터뷰 직전에 아마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잠시 후 인터뷰했더니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해서 그 프레임 그대로는 겁니다. 예. 특검 수사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태도이죠. 그 강압 수사 한마디로 말해서 강압 수사 프레임이고 그래서 정당성도 없고 위법하다. 지금도 고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고문하는 방식이에요. 재판관 바로 앞에서 사람들 다 있는 듯 하는데. 네, 포괄적 진술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을 물어보는 방식으로서 거부하라고 했지만 그게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고문이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프레임이 딱 그렇게 잡힌 거죠. 강압적으로 우린 당했다. 그래서 다른 진술들도 그것은 강압에 의한 진술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고 거짓말입니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이고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이제 재판이 아니라 구속 기한이 딱 한 달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8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면 만약에 한 달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일단 석방된 상태에서 이제 구속이 만료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재판부는 8월 27일 전에 결론 내리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각 증인들이 제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삼성 쪽에서는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죠. 증언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도 나와서는 원래 여기는 질문을 받는 자리지 자기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판사도 물을 때가 있어요. 변호사나 검사가 서로 신문하고 반대 신문하고 그런 사이에 자기 답변을 하는 자리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특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시호를 만들었고 삼족을 멸하고 막 혼자. 그러면 재판장이 이게 그런 말을 했겠죠. 틀림없이. 여기는 질문에 답하는 자리라고. 네, 그렇죠. 왜 나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최순실 씨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언론들이 그걸 받아쓰기 원하는 거고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여전히.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관련해서 전해드리면요. 어제 장충기 전 사장과 이현수 국정원 전 기조실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 전 실장에 대해서 감찰을 벌이고 있다라고 SBS가 보도했는데요. 이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3년에 최순실 씨에게 국정원 기조실장 인선 청와대 문건 넘어간 적 있다 밝혀진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전 실장이 삼성을 위해서 감사원 인사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 먼저 감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지난 4월 달에 재판에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장충기 전 사장과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는데요. 메르스 사태로 삼성병원에 대해서 감사 청구가 논의되던 2015년 7월 달입니다. 장충기 당시 사장이 이 실장에게 감사원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모 씨에 대해서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삼성 사장과 그리고 국정원 고위 간부가 당시 메르스 사태 때 삼성병원을 감사해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감사원의 사무총장 후보를 감사받을 대상인 삼성 사장이 그 사람 싫다고 국정원의 고위 간부한테 얘기하니까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알겠다고 그러면 풀어보겠다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한 다음에 실제 사무총장이 누가 됐냐면 이건희 회장 변호사가 됐어요. 네, 싫다고 했던 사람이 결국 안 된 거죠. 국가기관 인선을 사기업 사장하고 의논해가지고 사기업 시장이 싫다고 그러니까 바꿔준 겁니다. 네. 국정원도 사실 사무총장 인선에 개입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당연하죠. 상황입니다. 당연한데 삼성이 국정원을 통해서 국가기관 인선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국정원은 기꺼이 삼성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고요. 삼성의 국정원이었던 거죠. 국가기관이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나를 운영한 거예요. 감사를 받을 대상이 감사를 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죠. 네. 감사원이 삼성병원을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감사원의 사무총장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라고 했더니 실제 이건희 회장 자기들 대장 변호했던 변호사를 거기다 갖다 놨어요.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는 아주 큰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건데요. 뭐 그런 말들은 많잖아요. 삼성공화국이고 삼성이 맨 위에 있다고. 근데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기조실장이면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자리인데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기조실장 인선에 관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 기조실장이 최순실 씨의 입김이 들어간 기조실장이 아니냐, 원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다 엮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 감찰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말이 아니었어요. 다행인 것은 그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드러날 줄은 아무도 몰랐겠지만 어쨌든 감사원 사무총장도 삼성이 싫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더군다나 삼성하고 관련된 변호사가 그 자리에 가기도 하고 그런 게 밑에서 은밀히 움직인 게 아니고 사장과 고위 간부가 같이 의논해서 결정했다. 대단합니다. 네.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사실이 확인이 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를 왜 합니까? 그냥 수사 의뢰해야죠. 당연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자, 다음 순요. 네, 복구가 된 국정원 녹취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친정권 인사에게 국정원 예산을 이용해서 도와주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원세훈 전 원장이 4대강 사업과 지방선거 및 총선에 대한 적극 대처를 지시하면서 우호 세력에게 국정원 예산을 지원해줘라. 눈에 안 띄어야 되면 쿠션을 넣어서 지원해라. 이런 취지로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4대강 사업은 그렇다고 쳐요. 예. 당시, 일종 국가 사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방선거하고 총선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해주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구한테 혹은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밝히면 이것도 대단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하나하나 국정원 관련은 대단히 은밀하게 진행됐고 그리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국정원 사건들은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해요. 이 사건들 하나만 따져도 요거 하나 그러니까 국정원이 당시 여당 지방선거나 총선에 국정원 돈을 써서 지원해줬다. 어떤 식으로? 네, 쿠션을 넣어서. 그러니까 속칭 우회해서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 밝혀줘도 국정원 뒤집어 없어져야 되는 기관이에요. 이렇게 되면. 너무 큰 사건들인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는데 FBI가 예를 들어서 공화당 당선을 위해서 뛰었다. CIA가 돈을 써가지고 공화당 후보들을 당선시켜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일을 벌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국정원장이 하라는데 싫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겠어요? 그런 사건. 네, 물증이 또 하나 나온 겁니다. 자, 하도 문건이 많이 나와가지고, 문건이 최근에 쏟아진 건 청와대가 첫 출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도스 사건, 선거 디도스 사건, 그때 특검팀에 줬어야 할 문건 700건이 고스란히 검찰 내에 잠자고 있다가 청와대로 바로 날아갔다. 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들어간 거죠. 그 700건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국정원 TF가 출발한 이후에 복구하고 있는 문건들이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복구한 겁니다. 하도 문건이 여러 군데서 동시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다 거기에 국정원이 거론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나 하실 텐데 문건이 하여튼 세 종류가 있다. 이미 2011년에 디도스 특검할 때 확보했던 문건이 이제 공개되기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국정원 TF가 삭제된 걸 막 복원하고 있는 거고요. 네, 원세훈 전 원장의 발언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300건으로 시작된 문건들 여기서 쏟아지다 보니까 뉴스가 계속 나오네요. 하여튼 그 쏟아지는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국정원의 고위간부하고 삼성 사장이 국가기관의 인선을 자기들끼리 결정했다는 거. 그리고 국정원 예산으로 총선과 지방선거를 도와줬다는 거. 어떻게 도와줍니까 도대체?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도와줬다는 거죠. 이게 국정원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예산을 지원해주라고 했기 때문에요. 돈을 쏜 거죠. 뭘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세 개 뉴스인데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돼. 제목만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죠. 네, 감사원에서 4대강 네 번째 감사를 하는데 결과가 뒤집힐지 주목이 된다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2010년 첫 감사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면제됐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금 감사원이 다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법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최근에 사법부도 사법부를 어떻게 연재할 것인가 사법부가 이상하게 돌아갈 때 도대체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여기에는 대법원 사법부의 책임도 있어요. 왜냐면은 당시 이제 소송단을 꾸며가지고 4대강에 반대하던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단 말이죠. 돈이 20조가 들어가는데 이 돈이 들어가서 제대로 쓰일 수 있고 제대로 쓰일 만한 사업이고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게. 그런 걸 조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죠. 4대강은 생략해버렸어. 그냥 돈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소송을 했는데 당시 결론이 뭐였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러니까 사업 때문이 아니라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다. 별도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 편성을 왜 해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행정소송에 결론을 내놓은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업하고는 별개고 이게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는 거다. 물론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고 예산 편성을 왜 합니까?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형식 논리를 가지고 결국은 4대강 사업 위법하다고 막아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는데 사법부가 그냥 당시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답을 내줬어요. 네, 22조나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유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업하고는 별개고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사업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형식 논리는 맞지만 예산 편성을 결국 사업 때문에 하는 건데 예산 편성해놓고 돈 안 씁니까? 이런 이유로 그냥 하게 해줬단 말이죠. 이 질문도 다시 해야 된다. 사법부가 정부의 눈치를 볼 때, 권력을 눈치를 볼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제목 한두 개 읽고 가죠. 네, 경찰청에서 박근혜 정부 불법 폭력 시위 단체 목록이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보수 단체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진보 성향 단체가 57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세월호 관련된 단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세월호 단체는 폭력으로 규정해놓고 경찰이 어버이연합 실제 경찰 수장을 두드려 팬 거는 어버이연합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목록이 없고 뭐 그런 거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정도 읽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추정 60분 방영되는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마약 스캔들 수사에서 제외됐다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사건 초기부터 있었어요. 예. 당시에 그 스캔들은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에 그렇죠. 포커스가 맞춰져서 사건이 좀 진행되는 듯 하다 흐지부지 끝나버렸는데, 근데 이게,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 때문에 흐지부지 된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 때문에 흐지부지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의혹이 실제 그때 있었죠. 근데 이제 2년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연루된 거 아니냐고 하는 의혹이 어제 추정 60분을 통해서 제기됐습니다. 추정 60분이 웬일입니까, 이제. 제기됐고, 그때 이런 얘기도 있었죠.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 A모 씨의 집에서, 주사기에서 이제 DNA가 나왔는데, DNA가, 사위의 DNA가 아닌 제3자의 DNA도 있었다. 그러면 제3자가 누군지 조사하고 제3자에 대해서 이 국가수 DB에 등록해야 된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국가수 DB에 이 제3자의 그 DNA는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3자가 누구냐 도대체 국가수 DB에서 뺄 만큼 당시에는 국가수 DB에는 이렇게 복수의 DNA가 있을 때는 등록하는 절차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었거든요. 거기 있는 건데 누군가를 뺐어요. 누구를 뺐느냐. 그 얘기가 이제 다시 나오겠죠. 그거가 묻혀있던 사건에 대해 추정 60분이. 네, 검찰이 바둑이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는 양형 논란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처벌받았다라는 거죠. 검찰이 항소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때 검찰도 항소 안 했고 그때 이제 드러난 마약이 5종류였거든요. 예. 거의 마약 부패였는데 부패 파티에 가까웠는데 근데 그게 연루된 사람이 더 있었다. 전 대통령의 아들이. 예, 이런 의혹이 처음으로 공중파를 탔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다 오랜만입니다. 네, 내부자 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최순실 노트 따라잡기 미션을 마치고 온 안민석 의원입니다. 유럽에서 뉴스공장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것을 실감을 하고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늘을 찌르는지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무더운 날씨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까지입니까? 좋은 여름 하십시오. 좋은 여름 하십시오. 굉장히 독특한 멘트면 좋은 여름 하십시오. 네. 자, 두 분 다 해외에 나왔다가 오셔가지고, 예, 저희가 간만에 해서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님은 여기저기 이제 유럽 5개국에 방문해서 최순실 일가 재산을 추적한다고 막 동네방네 얘기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처음으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어제 JTBC에 나와가지고 홀라당. 홀라당. 배신을 하고 말이죠. 아니, 김어준 공장장도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안민석 의원하고 김어준 공장장.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말이죠.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영원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배반이라고 하지만 또 전문 용어로 몸값 올리기라고. 몸값 올리기. 거의 어제 밤에 홀라당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손석희 사장님하고 막 인터뷰하고 막 거기서 사랑받으시려고. 읽혔어요, 그게? 그런데 네. 거기서도 본인 입으로 그 내용을 다 적나라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곧 있을 취재한 결과가 JTBS 프로그램 홍보가 제 스포트라이트에서. 아니, 왜냐하면 제가 스포트라이트 그 이럴 수 팀을 있습니까? 제가 하루 전에 그 몇몇 우리 그 탐사 보도가 있죠. 각 언론사마다 탐사 했는데 예. 스포트라이트만 하루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제 가겠다고 해서 몇몇 방송국이나 언론사에 탐사보도팀에 우리 가니까 같이 취재에 가겠냐. 네, 왜냐하면 했는데 거기만 따라갔다. 수익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은 이건 하나의 그 역사적인 이거는 그
그 자료 흔적으로 남겨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의원님이 또 TV 나오고 싶으셨겠죠. 그런 측면도 없지 않나 있고요. 근데 그 스포트라이트 그 팀이 아주 결정적인 거 이번 8박 9일 동안에 정말 대박거리 결정적인 거를 스포트라이트 팀이 찾아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가서 근데 이번에 간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결정적인 거를 결정적인 한 방을 의원님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 팀이 같이 취재하다가 우연히 딱 발견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기본적인 정보는 좋지만 그런데 그래서 스포트라이트가 다음 주 목요일 날 9시 반에 해요, 밤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세하게 있는데 단지 홍보까지. 이번에 중요한 사실은요. 최순실 감옥에 있지만은 최순실의 독일 은닉재산 조력자와 그 조직 시스템은 그대로 작동을 잘 원활하게 하고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재산 처분하고 있는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갔더니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을 처음에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과 시스템은 최순실 씨가 구속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로도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 여전히 잘 돌아가고 특히 아마도 구체적인 물증도 확보하셔서 잘 돌아가는구나. 그럼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스포트라이트에서 영상으로 소개가 될 것이고요. 특히 제가 JTBC 홍보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같이 동행을 해줘서 고맙죠. 그리고 참 놀라운 사실은 저들의 내부 제보인데요. 정유라만 있으면 된다. 정유라만 감옥 안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말해요? 네, 그럼요. 그 이야기는 정유라에게 창구 열쇠를 넘겼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안 물어보셨고 그렇게 짐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그 내부자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죠. 정유라 씨만 구속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 재산을 은닉하고 처분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체 큰 숲을 봐야 되는데요. 최태민이 관리했던 재산. 박정희, 박근혜 그쪽의 재산이 최순실에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최순실에서 정유라로 지금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번에 파악을 한 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짐작이 아니라 그 짐작을 확인시켜주는 내부자. 내부자의 이야기. 이번에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갔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번째 갔지만은 근데 그 내부자들 최순실을 도와줬던 특히 교포들 중에서 파독 강부 출신들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스포트라이트 보시고 또 특히 다음 주 목요일 날 2시에 이런 걸 해요. 의원님 여기 나와서 그 얘기를 하셔서 자꾸 아니 교통방송에서 이 서점가에 화제가 있는 베스트셀러들만 골라서 북콘서트를 따로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2시에 교통방송 상암동 공개홀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 작가가 이렇게 써줬어요. 불멸의 저서 끝나지 않은 전쟁에 북콘서트 열린다는 홍보를 꼭 해주시라. 현재 8세 찍힌 불멸의 저서 끝나지 않은 전쟁 북콘서트. 특히 휴가 가지 못한 분들 많이 의원님 마이크 내립니다. 그만하시고요. 선착순 100명이니까 서둘러 달라는 작가의 지금 이 글을 제가 알겠습니다. 자, 알겠고요. 아무튼 선착순 100명이고 그러니까 알겠어요. 90명까지 찬 모양입니다. TV 오늘 여기 나와서 그러면 그 독일에 가서 취재하신 다른 유럽국가 5개국 가서 취재하신 내용은 오늘 밝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할 일이 이제 없어진 게요. 어제 검찰 국세청 관세청이 재산 추적 전단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언론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하고 안홍구 청장이 발견해낸 스위스 페이퍼 컴퍼니, 네덜란드 페이퍼 컴퍼니를 실제 수사하고 있다고. 한 건 하신 거예요, 큰 건. 그 5번째 다음 달 갈까 말까 했는데 아마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수사는 결국은 의원님하고 안홍구 청장하고 또 꼽사리로 주진우 기자가 같이 가가지고 실제
처음 단서를 잡아낸 거잖아요. 아니, 저희들 그 단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거의 이 돈 세탁의 흐름이라든지 조력자들의 그 조직 시스템을 거의 다 파악했는데 이거를 이제 수사팀에 전해드리면 되고요. 특히 그러니까 이번에는 현직 의원, 기자, 그다음에 전직 국세청장 네. 세 분이 자비로 가가지고 노승일도 있고요. 네. 노승일 그렇죠. 노승일 씨도. 서운해하죠. 그래서 자비로 가가지고 밝혀낸 일단의 단서들을 이제 드디어 공기관에서 네. 공기관의 수사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에는 네. 스위스에서 교포들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 다 알겠는데요. 몇 분들이 스위스 현지 은행의 뱅커들이세요. 그래서 유니온뱅크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내부 구조를 네. 어떻게 이 돈 세탁 계좌가 이루어지는 거 비밀 계좌의 시스템을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교민 모임을 만들어서 아마 도와주겠다, 앞으로. 예, 노다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다지가. 분들 이런 조직을 이제 금찰에 다 연결. 다 알겠는데 그래서 오늘 풀어놓을 건 없고요. 스포트라이트 보시고 다음 주 북콘서트 오시면 됩니다. 북콘서트는 다음 주 목요일 2시입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은 이제 가만히 계세요. 이제 저희가 2주를 기다려서 뭐 새로운 보따리 들고 온나 하여튼 스포트라이트를 보라고 자꾸. 자, 그러면 김성태 의원님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자유한국당의 사정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유석춘 위원장 취임하고 나서 위원들도 그렇고 본인은 이제 극우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뭐랄까요 친일본적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 그리고 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 뭐 이러면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과거로 회귀하고 박근혜 시대를 더 거슬러서 박정희 시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 유신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짜증나. 그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뭐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가장 큰 수혜와 은혜를 입고 탄생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데 은혜까지요? 집권당인 민주당은 이제 집권을 했음에도 어떻게 더 혁신하고 또 당의 시스템을 더 현대화하고 더 국민 정서에 맞는 당청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된 저희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에 뭐는 이런 끝날 길을 없는 입시름 논쟁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근데 거슬러 올라가서 유신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도 그러니까 문제 없었다고. 게다가 이 탄핵 문제는 이미 우리 국회를 넘어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까지 받은 그런 사안인데 한편 말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렇게 존중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탄핵을 부정한다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누가 가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려고 보수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새로운 보수상을 어떻게 재설정해야 하는 것은 지금 질이 멸렬한 보수가 제일 먼저 다뤄야 할 문제죠. 국민적 심판이 끝난 탄핵 문제에 언제까지 매달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의 신념이나 또 상황 판단이 당 전체의 핵심 방향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안 나오시는 동안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이 없어졌네요. 섭섭하게. 그렇지만은 뭐 이 핵심 위원장의 애국 충정이나 좋은 말로 하면은 뭐 지금처럼 거군이 또 뭐 좌판이 이런 저급한 논쟁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실제 육선 위원장이 논란이 된 발언을 많이 하긴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과거죠, 과거. 이제는 안 합니까? 핵심 위원장이 되기 이전에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학자로서의 자신의 소신과 또 뭐 그런 의사결정의 판단을 이제 뭐 존중하는 거지만은 이제는 공당의 핵심 위원장으로서 그런 과거의 어떤 학자로서의 자신의 소신과 판단에 대해서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위원들도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탄핵에 대해서
탄핵 찬성파들은 주인을 문 개 XX다. 주인을 문. 이런 표현도 있고, 유신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도 하고, 혁신위원장만이 문제 아니라 같이 들어온 혁신위원들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였던데, 여하간 이 혁신위원회 구체적인 혁신 방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당내에서도 문제가. 그러니까 뭐, 이런 보편적인 우려 속에 대려, 자유한국당이 더 강한 핵심안이 나오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핵심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센세이션하게 큰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존중하겠는데, 근데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은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07명 의원들 중에서 딱 한 분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왜 아무도 서명을 안 하세요? 왜 반대를 하세요? 그게 나오면 나올수록 자유한국당이 불리하겠죠. 안 의원님.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반대하세요? 비록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유일한 의원이긴 하지만은 당 차원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왜 반대하세요? 자, 저희 당의 의원님은 심재철 발의 동의하시잖아요. 네. 국회 부의장 같은 사람도 이 법하고 유사한 지금 특별법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발의해가지고 저를 포함해 그것도 제가 또 동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소속 의원 여러 의원들이 같이 공동 발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 의원님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법안의 취지에는 다 공감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정당 의원도 20명 중에서 한 분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물론 서명을 불참한다고 그래가지고 특별법에 반대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예. 근데 아마 특별법 반대하는 정당이나 의원님들은 국민들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이 법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는 않을지 우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악용되나요? 두 번째는 이게 안민석 의원님이 추진하시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 법안에 발 잘못 담갔다가 한마디로 폐가 망신하는 사람 여러 봤으니까 그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민석 의원이 누굽니까? 당장 최순실 사태는 제쳐놓고서라도 지난 19대 때 그러니까 국회 교문이 우리 안민석 의원이 간사를 하신 적이 있죠. 그죠? 18대 그거는 뭐 해방 전 이야기고요. 예. 그때도 하여튼 이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당시 정부 여당 법안을 모조리 제동 걸어가지고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게 한 그런 장본이. 그건 뭐 악법이니까. 아마 대한민국 헌전 역사상 2년 동안 소속 상임위에서 그것도 집권당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은 그런 역사를 가진 사람은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저를 해방 이후 최악의 불량 간사라고 칭했는데요. 그건 악법을 제가 막은 거고요. 그거하고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은 이게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보 보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한 법이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법인데 왜 오늘 제가 이제 그 발의를 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한 달 동안 제가 이 서명용지를 돌렸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물론 저희 당 의원들도 18명이 서명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한 분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 130명이 자유한국당을 한 분 하셨죠, 김성태 의원님. 한 분은 김성태 의원님은 뭐 저 때문에 억지로 뭐 마지못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과반수를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더 이상 이걸 지체할 수가 없고 뭐 국민들에게 20명만 더 추가로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안 돼요. 공동 발의는 그렇게 20명이 부족하더라도 실제 투표할 때는 할 수도 있죠. 찬성을 몰래 찬성할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는 것은 당 차원에서 이게 반대하는 그런 기류가 감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18명하고 네. 그리고 18명 다 들어오고 바른정당에서 한 2명 정도만 더 추가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네. 법사위 소속 법안이거든요. 네. 법사위에 올리지를 않을 거예요. 올린다 할지라도 시간을 끌겠죠.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게 많은 동료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걸 그 의원들에 대한 헌법적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이 문제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법안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도 이견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공찰에 저도 공청회 2번이나 참여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때도 제기됐던 이 소급 입법 문제나 또 이 명확성의 원칙에 그런 좀 어긋나는 개념들 또 과도한 그 적용 범위 가령 최순실 이 국정농단에서 은닉 재산 그러니까 부정축제 재산이 가령 1,000억이다 500이다 이게 딱 드러나면 그걸 항소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일정치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다. 법안이 완전하지 않고. 예. 저렇게 제 어떤 4차례나 공청회를 한 제 법안에 대한 이렇게 흠집 내기 하는 건 유감스럽고요. 아니. 이 특별법 반대하는 정당은 아마 국민들로부터 당 해체 요구까지 직면하게 될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내가 걱정이 드리는 돼요. 말씀은 안민석 의원께서 이게 안민석 의원 마음은 이 정말 정의로운 법안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주길 바라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또 이제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특유의 지금 이제 걸리면 물고 이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전체 합쳐서 127명인데요. 자, 이거는 그 중에서 여기까지 하고요. 126명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의원 의지가 아니라 다른 야당 이런 반대 기류가 분명히 담배값 얘기하죠. 담배값 다른 얘기. 야당 의원들 저 물어뜯지 마세요. 요건 앞으로 더 할 기회가 국민들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두 분이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뉴스공장 청취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담배값이나 얘기해 보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담배값은 아니, 다른 그 프로에서 다 이전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담배값이나 이 지금 최순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담배값 인하가 반길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 담배값 부분은 네.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인하 법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 네. 뭐 그러기 전에 이거는 문제는 분명히 자기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 담배값 인상은 사실상 처음 나왔어요 오늘. 웬일이 연습하십니까? 정권 차원에서 뭐 세수 정대 목적 외에는 하나도 그러니까요. 달성한 게 없다. 국민 건강과는 무관했다. 아니 그때 금년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국민들 당시 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이 보건 정책 건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담배값 인상을 대폭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에서는 그 결론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동안 많은 시뮬레이션 했지만은 담배값 인상한다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일시적인 검열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적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면은 그런 사회 여건 속에서 담배 피우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실제 흡연율은 안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배값 인상으로서 거꾸로? 세수정대만 된 거고. 금년 정책 일환이라는 거는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었고요. 당시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부자들보다도 만만한 서민들 호주머니 틀겠다는 서민 정세였고요.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세는 부자들에게 돈을 더 그치하는 거거든요. 돈 많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세 정의에도 그랬더니 이제 서민 감세라고 담배값 인하를 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먼저 이 논란 이전에 과거에 자신들의 그런 거짓 주장에 대해서 그런 허구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부터 이 논란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반성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 자기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잘못했죠. 지난번 비정규 문제도 DJ 노무현 정권에서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양산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서 그거 자기 고백해달라 그랬고 저희 당도 분명히 담배값 인하 이 법안을 낼 때는 정책을 낼 때는 국민들한테 자기 고백해야 됩니다. 거짓말 한 지난 거죠? 정권에서 분명히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고 거짓말 한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서민들만 담배값 증가된 이 담배값 인상 부분을 일정 부분 지금 세수 정대가 올해만 하더라도 20조입니다. 그렇다면은 잘못된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세수 정대의 낙수 효과만 봤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담배값 인하는 이제 자기 고백과 함께 가져가는 게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특별법에 유일하게 서명한 김성태 의원님은 자한당 의원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양심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백하고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오늘 받아. 거짓말했다고는 시인 안 하셨는데요? 그 시인한 거 아니세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잘못된 판단이지. 그걸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뭐 정책을 위반하고 법안을 금년 위반. 정책 때문에 담배값 올렸다는 그거 거짓말 아니었어요? 그 부분은 잘못된 정책의 판단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살짝 그냥 이름 바꿔서 그냥 거짓말이었다고만 담배값 이야기했으면 안 돼요. 올려가지고 국민 건강 그러니까 금년 인구를 갖다 늘릴 수 있겠다. 이런 줄일 판단은 수 있겠다. 잘못됐 줄일 수 있겠다.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안 줄 국민들을 때- 속인 잘못된 정책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늘 속인.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론은 국가적 세수만 정대됐고 지금 이제 20조의 세수 정대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이번에 추경 11조를 가지고 일자리 정책을 추경으로 이제 수립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 이 담배값으로 추가로 적으로 발생한 세수가 있다면은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게 자기 고백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나. 그런 상당한 반성이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 속인 거죠. 그렇게 그런 자아적인 판단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당시에 흡연율을 올렸는데도 안 떨어졌다 해서 정책적 판단이 아니, 잘못됐다고. 김호중 공장장. 예.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김성태 의원? 서민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YTN이 최근 신임 사장을 공모했죠. 여기에 10년차 해직 기자 노정면 씨가 응모했다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적격자가 없어서 아예 재공모를 하겠다고 하는 게 사측 이야기인데 노정면 기자 직접 연결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정면입니다. 10년 됐죠? 거의. 해직당한 지요? 예. 차수로 10년 차고 만 9년 됐습니다. 예, 10년 차. 정말 오래됐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페이스북에도 해고 며칠 차, 이렇게 계속 며칠 차죠, 지금, 이제? 오늘이 3,217일입니다. 야, 정말 오래됐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때 당시 해직됐던 이유가 뭐였죠? 2008년도에도 지금처럼 YTN 사장 교체기였는데요. 예. 그때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이른바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서 네. 그 사장을 막는 투쟁을 제가 노조위원장일 때였는데 그 투쟁을 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 그때 같이 해고당하신 분들은 그 중에서 복귀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당시 6명이 한꺼번에 네. 해고를 당했고요. 그 중에 3명은 이제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복귀를 하셨고, 예. 저를 포함한 3명은 아직 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복귀를 하겠다고, 이 연차, 날짜도 계속 올리시고, 그런 의지를 밝히시다가, 이번에 사장 공모에 응모하시면서, 만약에 이 사장 공모에서 떨어지면, 이제는 YTN으로 복귀하는 거를 꿈을 접겠다라고 하셨는데, 우선 왜 응모하셨습니까? 일단 YTN 언론 개혁 그 차원에서 이제 YTN 개혁이 중요하다고 봤고 지난 9년의 시간이 그런 언론 개혁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YTN에서 제가 필요한 이유는 YTN을 조금이라도 더 개혁시키고 진일보시키는 데 기여하라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사장이 되면 그런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노조에서도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조에서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언론 노조 차원 그리고 언론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방송사 지본부에서 이제 지지 선언을 해주셨죠. 응모하셨을 때 저희도 인터뷰 요청을 했었고 아마 당연히 다른 언론들도 인터뷰를 많이 요청했을 텐데 네. 그때 당시 거절을 하셨어요. 결과가 나오면 예. 인터뷰하겠다고. 그때 거절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번 사장 공모 제도가 일반 기업처럼 대주주나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영 언론이기 때문에 시민들, 시청자들 의견까지 반영하는 이제 독립적인 심사 절차를 밟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대로라면 제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의 지지도 받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여론을 막 일으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심사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일반의 지지를 받아서 심사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오히려 인터뷰를 안 하셨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인터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서류 심사에서 0점을 받았다. 서류 심사에서. 네. 대주주 측 심사위원들로부터 그랬죠. 네. 이게 이 사장 공모의 진행 방식을 저희가 또 몰라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사장 공모를 어떤 식으로 했고 뭐가 문제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YTN은 주식회사하고 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공개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당연히 있고요.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보통 이제 선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하면은 이제 사장이 되는 건데, 일반 공기업들은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그 별도의 법률적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 YTN도 원래는 그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줄여서 사추위 제도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제도를 이명박 정권 때 일방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배석규 사장 당시에. 그래서 그 제도를 이번에 8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예. 이 의미는 최소한 공기관처럼 이사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별도 기구에서 사장 후보의 자질과 자격만을 검증해서 그 사람을 평가한 결과를 이사회에 올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 이런 이제 절차를 밟기로 돼 있었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5명 중 1명은 사원 대표격, 네. 또 한 분은 YTN이 시청자를 만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시청자를 대표하는 분, 이렇게 2분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3명은 대주주 측에서 지명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대주주라고 하면 뭐 한전, 마사회, 인삼공사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전, KDN, 마사회, 인삼공사에.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바로 이 한전, 마사회, 인삼공사에서 0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지금.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0점을 받으면 5명 중에 3명이 0점을 줬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이 공기업 대주주들이 노정면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공기업 그러니까 한전, 마사회, 인삼공사가 0점을 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를 평가해서 0점을 줬다면 제가 뭐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해야죠.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 심사에서 제가 0점을 받았다면 제가 반성할 일인데 저는 저를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요. 그 이유는요? 이미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나리오가 짜졌고 그 시나리오대로 담합을 한 결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요번 평가 그 항목들이 정치적인 중립성, 경영 능력, 뭐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경쟁 후보들과 비교해 볼 때 이건 뭐 제가 절대적으로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볼 때 그분들보다 0점을 받을 이유까지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없습니다. 후보가 총 11명 1점이라도 나왔다면 제가 탈락하지 않아요. 1점이라도 나오면 탈락할 수 없는 구조인데 0점을 대기업에는 공기업 측 추천위원 3명이 똑같이 0점을 줘서 탈락을 시켰고 거기서 이제 이거는 이 공기업 이 추천하는 사추위원 3명이 0점을 주도록 사전에 합의된 사항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건데 그래서 어제
네네. 근데 그래서 어제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X에게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X에게. 예. 서류 심사 탈락했다는 문자를 받고 나는 당신이 떠올랐다. 웃고 있을까? 안다고 있을까? 라고 했는데, 이 X가 누굽니까? 특정인을 제가 지칭한 건 아니고요. YTN 사내에 존재하는 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YTN. 언론 개혁 거부 세력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YTN 내에 노종면 기자님으로 상징되는 그동안의 YTN의 문제점을 개혁하고자 하는 흐름에 반하는 세력이 있다? 네.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X는 특정인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사람을 위시한 세력이다? 네. 특정인이기도 하군요. 사람들이 있어야 세력이 되는 거니까, 누가 움직였는지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그 사람이 혼자 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분 혹은 이 분들이 영점을 주도록 사전에 이야기한 정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군요. 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밝히실 예정입니까? 저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YTN이 그런 세력들을 대상으로 언론 개혁과 관련된 치열한 투쟁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 그 사람이 누구다, 이거 밝히는 것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그분들이 그럼 내부에서는 그런 힘을 발휘해서 이런 공기업의 추천위원들을 움직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 그게 이제 YTN 내부 사정을, 네. 저나 또 안에서 지난 9년을 버틴 저희 동지들처럼 속속들이 외부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밖으로 드러나 있는 과거 배석규 전 사장이라든가 김백전 상무라든가 윤두현 전 홍보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YTN은 거쳐가고 또 누릴 때는 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외부에서도 알겠지만 그 주변을 호위하고 있었던 다수의 여러 세력들이 여전히 YTN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왜 해방기에 껍깃단 리들이 판을 쳤듯이 지금 신분 세탁을 하려는 시도들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세력들이 제가 입후보했을 때 사내에 어떤 그 여론전을 펼쳤냐면, 노종면은 청와대에서 안 된다고 했다. 지금 시대에 청와대가 지금 사실 이번 공모 과정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런 점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만, 오히려 그쪽 세력들은 노종면은 청와대가 거부한다. 그런 얘기를 사내에다 유포시키고, 노종면은 문재인 정부조차도 노종면의 어떤 개혁성 또는 강성 이미지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해서 노종면은 절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세력들이 대주주에게도 이런 권력을 참칭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그런 루머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발원지가 바로 YTN 내에 언론개혁에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흘린 역정보다라고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정부가 그 YTN 언론사 사장 문제에 직접 개입은 안 하더라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어떤 지켜봤겠죠. 일정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공기업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YTN에 있는 적폐가 아닌 것으로 가장한 변종 적폐 세력들이 아주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인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오늘은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걸 구체적으로 폭로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하고 인터뷰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예, 꼭 저희하고 먼저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예. 그래서 11명 중에 이제 의도적으로 노정면 기자를 탈락시키고 나머지 그리고 한 사람을 적격자로 뽑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번에 통과시킨 사람 중에는 적격자가 없다고 아예 무산을 시켜버렸어요, 공모를.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 네 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번 사추위가 뭐라고 할까요? 못할 짓을 한 거죠. 네 분은 네 분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노정면을 떨어뜨리기 위한 들러리였습니다. 아하. 노정면 기자가 응모할 것이 틀림없고 혹은 응모하는 것을 알고 나서 어쨌든 절차는 진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노정면 탈락시킨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도 자격자가 없다고 결국은 사장을 뽑는 절차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이건 이미 이렇게 되기로 그쪽에서는 계획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분 중에서 누군가를 뽑을 생각이 없었다. 막판까지 할 수도 있었겠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1순위는 노정면을 탈락시켜야 된다는 것이었고, 모르겠습니다. 그 눈치를 살펴서 반발이 적었다면 네 분 중에 한 분을 그냥 거의 꼭두각시처럼 세웠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저희 YTN 노조나 저나 또 시민사회 여론이나 이번 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또 항의하고. 그러면 이 사람 뽑으려고 노정면을 탈락시키는 거냐, 이런 얘기를 그렇죠. 또 들을까봐 아예. 그렇죠. 그런 부담이 매우 컸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사장 공모에도 응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추위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된다면 저는 응모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응모한 자체가 사추위가 이렇게 좀 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조짐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리고 또는 견제하기 위해서 제가 응모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 응모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니, 이 과정 자체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지금은 해소되지 않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응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번에 응모에 탈락하면 다시는 응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게 지금 점점 명백해지면 오히려 또 응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 성명을 통해서 요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입후보자였기 때문에. 예. 이번, 공모가 무산된 것은 적격자가 없어서 무산된 것이 아니라, 음모에 의해서, 담합에 의해서 공모 절차가 훼손됐기 때문에 원인 무효가 된 거거든요. 그럼 또 응모하셔야죠. 예.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재공모를 하게 되면, 예. 저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이번 상황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사추위원들의 교체, 그를 통한 공정한 사추위 진행의 약속, 이것들이 보장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저는 응모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게 보장이 안 되면 또 응모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예,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계속 응모해야 되는 게 아닌가는. 네, 본인은 괴로우시겠지만. 네, 예. 저는 이번 상황을 제가 일신의 영달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소영웅주의의 발로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근데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인생을 걸고 하는 일이고. 예, 10년을 버틴 일인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계속 부추겨서 한 번 더 나가시는 것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관심을 계속 가지고, 또 혹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말씀하실 결심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직 기자 10년차 노정면 씨였습니다. 그 당시 되돌아보시면 최순실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김영재 의원의 부인 박채윤 씨가 갑자기 자백을 강요받았다 하면서 과호흡으로 쓰러졌죠. 네,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한 거죠. 특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빨리 연기에 들어가가지고 특검이 아직 수사를 안 했는데 자백을 아직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자백을 강요했다고 쓰러졌고. 네, 응급실 가서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네, 바로 돌아왔죠 그 다음날. 그렇죠.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도 당시에 똑같은 주장을 했었어요. 이런 주장들. 그거를 뉴스공장에서 서석구 변호사 인터뷰 직전에 아마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잠시 후 인터뷰했더니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해서.
그 프레임 그대로는 겁니다. 예. 특검 수사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태도이죠. 그리고 강압 수사. 한마디로 말해서 강압 수사 프레임이고, 그래서 정당성도 없고, 위법하다. 지금은 고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고문하는 방식이에요. 재판관 바로 앞에서 사람들 다 있는 듯 하는데, 네. 네, 포괄적 진술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을 물어보는 방식으로서 거부하라고 했지만 그게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고문이라는 거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프레임이 딱 그렇게 잡힌 거죠. 강압적으로 우린 당했다. 그래서 다른 진술들도 그것은 강압에 의한 진술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고 거짓말입니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이고,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이제 재판이 아니라 구속 기한이 딱 한 달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8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면 만약에 한 달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일단 석방된 상태에서 이제 구속이 만료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받겠죠. 재판부는 8월 27일 전에 결론 내리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각 증인들이 제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삼성 쪽에서는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그렇죠. 증언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도 나와서는 원래 여기는 질문을 받는 자리지 자기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판사도 물을 때가 있어요. 변호사나 검사가 서로 신문하고 반대신문하고 그런 사이에 자기 답변을 하는 자리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특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시호를 만들었고 3족을 멸하고 막 혼자. 그러면 재판장이 이게 그런 말을 했겠죠. 틀림없이. 여기는 질문에 답하는 자리라고. 네, 그렇죠. 왜 나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최순실 씨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언론들이 그걸 받아쓰기 원하는 거고,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여전히.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관련해서 전해드리면요. 어제 장충기 전 사장과 이현수 국정원 전 기조실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 전 실장에 대해서 감찰을 벌이고 있다라고 SBS가 보도했는데요. 이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3년에 최순실 씨에게 국정원 기조실장 인선 청와대 문건 넘어간 적 있다 밝혀진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전 실장이 삼성을 위해서 감사원 인사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 먼저 감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지난 4월 달에 재판에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장충기 전 사장과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는데요. 메르스 사태로 삼성병원에 대해서 감사 청구가 논의되던 2015년 7월 달입니다. 장충기 당시 사장이 이 실장에게 감사원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모 씨에 대해서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삼성 사장과 그리고 국정원 고위 간부가 당시 메르스 사태 때 삼성병원을 감사해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감사원의 사무총장 후보를 감사받을 대상인 삼성 사장이 그 사람 싫다고 국정원의 고위 간부한테 얘기하니까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알겠다고 그러면 풀어보겠다고,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한 다음에 실제 사무총장이 누가 됐냐면 이건희 회장 변호사가 됐어요. 네, 싫다고 했던 사람은 결국 안 된 거죠. 국가기관 인선을 사기업 사장하고 의논해가지고 사기업 시장이 싫다고 그러니까 바꿔준 겁니다. 네. 국정원도 사실 사무총장 인선에 개입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당연하죠. 상황입니다. 당연한데 삼성이 국정원을 통해서 국가기관 인선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국정원은 기꺼이 삼성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고요. 삼성의 국정원이었던 거죠. 국가기관이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나를 운영한 거예요. 감사를 받을 대상이 감사를 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죠. 네. 감사원이 삼성병원을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감사원의 사무총장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라고 했더니 실제 이건희 회장 자기들 대장 변호했던 변호사를 거기다 갖다 놨어요.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는
아주 큰 죄로 다스려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동네방네 얘기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처음으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어제 JTBC에 나와가지고 홀라당. 홀라당. 배신을 하고 말이죠. 아니, 김어준 공장장도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안민석 의원하고 김어준 공장장.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말이죠.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영원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배반이라고 하지만 또 전문 용어로 몸값 올리기라고. 몸값 올리기. 어제 밤에 홀라당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손석희 사장님하고 막 인터뷰하고 막 거기서 사랑받으시려고. 읽혔어요, 그게? 그런데 네. 거기서도 본인 입으로 그 내용을 다 적나라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곧 있을 취재한 결과가 JTBC에서 프로그램 홍보까지 스포트라이트에서. 왜냐하면 네. 제가 스포트라이트 그 이럴 수 팀을 있습니까? 제가 하루 전에 그 몇몇 우리 그 탐사 보도가 있죠. 각 언론사마다 탐사 했는데 보도팀이요? 예. 스포트라이트만 하루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제 가겠다고 해서 아, 몇몇 기특하잖아요. 방송국이나 언론사에 탐사보도팀에 우리 가니까 같이 취재에 가겠냐. 네, 왜냐하면 했는데 거기만 따라갔다.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은 이건 하나의 그 역사적인 이거는 그 자료 흔적으로 남겨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의원님이 또 TV 나오고 싶으셨겠죠. 그런 측면도 없지 않나 있고요. 근데 그 스포트라이트 그 팀이 아주 결정적인 거 이번 8박 9일 동안에 정말 대박거리 결정적인 거를 스포트라이트 팀이 찾아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가서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간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결정적인 거를 결정적인 한방. 한방을 네, 의원님이 그래서- 아니라 스포츠나이트 팀이 그렇죠. 같이 취재하다가 우연히 딱 발견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기본적인 그 정보는 좋지만 기본적인 그런데 정보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가 다음 주 목요일 날 9시 반에 해요, 밤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세하게 있는데 단지 홍보까지. 이번에 중요한 사실은요. 예. 최순실 감옥에 있지만은 예. 구치소죠. 최순실의 아직은. 독일 은닉재산 조력자와 그 조직 시스템은 예. 그대로 작동을 잘 원활하게 하고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재산 처분하고 있는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갔더니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을 처음에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과 시스템은 최순실 씨가 구속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로도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럼요. 여전히 잘 변한 게 돌아가고. 없고 특히 아마도 구체적인 물증도 확보하셔서 잘 돌아가는구나. 그럼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스포트라이트에서 영상으로 소개가 될 것이고요. 특히 제가 JTBC 그들의 홍보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같이라도 동행을 해줘서 고맙죠. 그리고 예. 참 놀라운 사실은 예. 저들의 내부 제보인데요. 정유라만 있으면 된다. 정유라만 감옥 안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말해요? 네, 그럼요. 그 이야기는 정유라에게 창구 열쇠를 넘겼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안 물어보셨고 그렇게 짐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그 내부자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죠. 정유라 씨만 구속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 재산을 은닉하고 처분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체 큰 숲을 봐야 되는데요. 네. 최태민이 관리했던 재산. 박정희, 네. 박근혜 그쪽의 재산이 최순실에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미 최순실에서 재산은 정유라로 지금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 다음 세대로 저는 넘어가고 그렇게 있다. 이번에 파악을 한 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짐작이 아니라 그 짐작을 확인시켜주는 내부자. 내부자의 이야기. 이번에 뭐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갔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번째 갔지만은 근데 그 내부자들 최순실을 도와줬던 특히 교포들 중에서 파독 강부 출신들 예.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스포트라이트 보시고 또 특히 다음 주 목요일 날 2시에 이런 걸 해요. 의원님 여기 나와서 그 얘기를 하셔서 자꾸. 아니 교통방송에서 이 서정가의 화제가 있는 베스트셀러들만 골라서 북콘서트를 따로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2시에 교통방송 상암동 공개홀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 작가가 이렇게 써줬어요. 불멸의 저서 끝나지 않은 전쟁에 북콘서트 열린다는 홍보를 꼭 해주시라. 의원님 홍보를 현재 그만하시고요. 8세 찍힌 불멸의 저서 끝나지 않은 전쟁 북콘서트. 제지를 해도 끝까지 특히 휴가 가지 못한 분들 많이 의원님 마이크 내립니다. 그만하시고요. 선착순 100명이니까 서둘러 달라는 작가의 지금 이 글을 제가 자, 알겠습니다. 자, 알겠고요. 아무튼 선착순 100명이고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90명까지 찬 모양입니다. TV. 오늘 여기 나와서 그러면 그 독일에 가서 취재하신 다른 유럽국가 5개국 가서 취재하신 내용은 오늘 밝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할 일이 이제 없어진 게요. 어제 검찰 국세청 관세청이 재산 추적 전단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언론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하고 안원구 청장이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 발의를 일부 언론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부자 증세에 서민 감세로 맞불. 자유한국당은 담뱃값을 인상한 당사자 정당이죠.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했고 그 세수를 마음껏 썼습니다. 그런 후 정권 교체 3개월도 안 됐는데 그새 담배가 국민 건강에 좋은 걸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서민이 3개월 만에 새로 발명된 건가요? 이거 안 그래도 복지 예산에 부족한 세수를 더욱 모자라게 만들 심산 아닌가요? 세수 부족해서 인하 못하겠다고 하면 서민 걱정 안 한다고 공격할 거리도 생기는 거고 한마디로 정부 여당 엿먹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서민이 걱정됐으면 그 세수를 진작에 복지에 썼었어야죠. 그렇다고 국민 건강 때문에 거뒀던 그 돈을 금연 사업에 다 썼느냐. 오히려 금연 관련 사업 예산 비중은 줄었습니다. 야당이 여당 골탕 먹이는 거 자기 기량껏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지켜보며 평가는 국민이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뻔한 정치 공세를 언론이 서민 감세로 포장해주는 건 뭔가요? 국가 조세 정책이 장난도 아니고 이거 하루아침에 뒤집는 걸 어떻게 서민을 위하는 걸로 포장해 주는 겁니까? 중립인 척 하는 거면 비겁한 거고 알면서도 그러는 거면 야비한 거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원래 담뱃값을 인하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게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네. 전국적으로가 아니고요. 네. 예. 담뱃값 인하한다고 해놓고 물론 인하한다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언제나 올라가지. 하지만 인하한다고 하면 환영받게 돼 있어요. 그 최소한 흡연자들한테는 담뱃값 인하를 발표해놓고 이렇게 인하 법안 발의를 발의해놓고 그렇게 욕먹는 거는 의뢰가 없는 일입니다. 담뱃값 인하한다고. 근데 이제 실제 이 법안이 발의되고 나면 또 찬반 여론이 생기긴 생길 거예요. 어쨌든 흡연자들 중에는 이제 싸지면 좋잖아요. 더군다나 더 싼 담배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만든다고 하니까 실제 인하되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죠. 예. 이미 그 세수를 기반으로 한 복지 예산을 짰을 테니까요. 예. 복지 예산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죠. 엿을 드시라고. 새누리당에서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새누리당 예. 내에서도 조만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워낙 다른 당이 이렇게 한 걸 바꾸자고 할 수는 있어요. 자기 당에서 하는 예. 이야기죠. 자기들이 실제로 집행했습니다. 예. 불과 3개월 전에 3개월 전까지도 유효한 조세 정책인데 이걸 3개월 후에 갑자기 국민 건강을 위해서 했던 거를 이제는 서민을 위해서 이게 설득될 리가 없는데 여하간 앞으로 한동안 제가 보기엔 이거 가지고 논란이 커질 겁니다. 자, 다음 뉴스가 아니라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특검이 신문을 시작했지만 최 씨는 재판장께 할 말이 있다면서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자신은 특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서 지난번에 갑자기 자기 딸을 데리고 가서 먼저 특검이 증인신문을 강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로 하여금 자신을 압박하는 제2의 장시호 만들기를 특검이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과거의 특검 수사에서 검사가 삼족을 멸하고 손자를 가만히 안 두겠다라면서 옛날 임금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가요. 그러면 왜 재판에 나왔냐라고도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휴정했다가 다시 재개했다가 재개 5분 만에 끝난 거죠. 네. 여러 차례 재개했는데요. 계속 증언을 하지 않아서 심지어 최순실 씨가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는데 자꾸 특검에서 물어보는 건 고역이라면서요. 고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냐라고 반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딸을 데리고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딸이 먼저 연락했다니까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네, CCTV를 봤더니 특검차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특검차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삼족을 멸하고 이건 거짓말이 틀림없다고 저는 검찰을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 검찰이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이 프레임은 지속적으로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 측에서 주장해왔던 프레임이죠. 그 헌재 판결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과 대면 조사를 한다 안 한다 하려고 했는데 뭘 공개해서 안 한다느니 끊임없이 안 할 이유를 핑계를 댔잖아요. 네, 지난 겨울 한참 씨름이었습니다. 그때 쓰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난 건데요. 뭐 그런 말들은 많잖아요. 삼성공화국이고 삼성이 맨 위에 있다고. 근데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기조실장이면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자리인데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기조실장 인선에 관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 기조실장이 최순실 씨의 입김이 들어간 기조실장이 아니냐, 원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다 엮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 감찰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말이 아니었어요. 다행인 것은 그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드러날 줄은 아무도 몰랐겠지만 어쨌든 감사원 사무총장도 삼성이 싫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더군다나 삼성하고 관련된 변호사가 그 자리에 가기도 하고 그런 게 밑에서 은밀히 움직인 게 아니고 사장과 고위 간부가 같이 의논해서 결정했다. 대단합니다. 네.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사실이 확인이 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를 왜 합니까? 그냥 수사 의뢰해야죠. 당연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자, 다음 순요. 네, 복구가 된 국정원 녹취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친정권 인사에게 국정원 예산을 이용해서 도와주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원세훈 전 원장이 4대강 사업과 지방선거 및 총선에 대한 적극 대처를 지시하면서 우호 세력에게 국정원 예산을 지원해줘라. 눈에 안 띄어야 되면 쿠션을 넣어서 지원해라. 이런 취지로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4대강 사업은 그렇다고 쳐요. 예. 당시, 일종 국가 사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방선거하고 총선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해주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구한테 혹은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밝히면 이것도 대단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하나하나 국정원 관련은 대단히 은밀하게 진행됐고, 그리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국정원 사건들은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해요. 이 사건들 하나만 따져도 요거 하나, 그러니까 국정원이 당시 여당 지방선거나 총선에 국정원 돈을 써서 지원해줬다. 어떤 식으로? 네, 쿠션을 넣어서. 그러니까 속칭 우회해서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 밝혀줘도 국정원 뒤집어 없어져야 되는 기관이에요. 이렇게 되면. 너무 큰 사건들인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는데 FBI가 예를 들어서 공화당 당선을 위해서 뛰었다.
썼다. 예. CIA가 돈을 써가지고 공화당 후보들을 당선시켜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일을 벌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국정원장이 하라는데 싫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겠어요? 그런 사건. 네, 물증이 또 하나 나온 겁니다. 자, 하도 문건이 많이 나와가지고 문건이 최근에 쏟아진 건 청와대가 첫 출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도스 사건, 선거 디도스 사건, 그때 특검팀에 줬어야 할 문건 700건이 고스란히 검찰 내에 잠자고 있다가 청와대로 바로 날아갔다. 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들어간 거죠. 그 700건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국정원 TF가 출발한 이후에 복구하고 있는 문건들이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복구한 겁니다. 하도 문건이 여러 군데서 동시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다 거기에 국정원이 거론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나 하실 텐데 문건이 하여튼 세 종류가 있다. 이미 2011년에 디도스 특검 할 때 확보했던 문건이 이제 공개되기 이제 정치가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국정원 TF가 삭제된 걸 막 복원하고 있는 거고요. 네, 원세훈 전 원장의 발언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300건으로 시작된 문건들 여기서 쏟아지다 보니까 뉴스가 계속 나오네요. 하여튼 그 쏟아지는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국정원의 고위 간부하고 삼성 사장이 국가기관의 인선을 자기들끼리 결정했다는 거. 그리고 국정원 예산으로 총선과 지방선거를 도와줬다는 거. 어떻게 도와줍니까 도대체?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도와줬다는 거죠. 이게 국정원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예산을 지원해주라고 했기 때문에요. 돈을 쏜 거죠. 뭘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세 개 뉴스인데 벌써 시간이 거의 다들. 제목만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죠. 네, 감사원에서 4대강 네 번째 감사를 하는데 결과가 뒤집힐지 주목이 된다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2010년 첫 감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면제됐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금 감사원이 다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법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최근에 사법부도 사법부를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 사법부가 이상하게 돌아갈 때 도대체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여기에는 대법원 사법부의 책임도 있어요. 왜냐면은 당시 이제 소송단을 꾸며가지고 4대강에 반대하던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단 말이죠. 돈이 20조가 들어가는데 이 돈이 들어가서, 제대로 쓰일 수 있고 제대로 쓰일 만한 사업이고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게. 그런 걸 조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죠. 4대강은 생략해버렸어. 그냥 돈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소송을 했는데 당시 결론이 뭐였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러니까 사업 때문이 아니라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다. 별도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 편성을 왜 해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행정소송에 결론을 내놓은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업하고는 별개고 이게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는 거다. 물론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고 예산 편성을 왜 합니까?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형식 논리를 가지고 결국은 4대강 사업 위법하다고 막아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는데 사법부가 그냥 당시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답을 내줬어요. 네, 22조나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유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업하고는 별개고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사업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형식 논리는 맞지만 예산 편성을 결국 사업 때문에 하는 건데 예산 편성해놓고 돈 안 씁니까? 이런 이유로 그냥 하게 해줬단 말이죠. 이 질문도 다시 해야 된다. 사법부가 정부의 눈치를 볼 때, 권력을 눈치를 볼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제목 한두 개 읽고 가죠. 네, 경찰청에서 박근혜 정부 불법 폭력 시위 단체 목록이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보수 단체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진보 성향 단체가 57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세월호 관련된 단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단체는 폭력으로 규정해놓고 경찰이 어버이연합, 실제 경찰 수장을 두드려 팬 거는 어버이연합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목록이 없고 뭐 그런 거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정도 읽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추정 60분 방영되는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마약 스캔들 수사에서 제외됐다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사건 초기부터 있었어요. 예. 당시에 그 스캔들은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에 그렇죠. 포커스가 맞춰져서 사건이 좀 진행되는 듯 하다 흐지부지 끝나버렸는데, 근데 이게,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 때문에 흐지부지 된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 때문에 흐지부지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의혹이 실제 그때 있었죠. 근데 이제 2년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연루된 거 아니냐고 하는 의혹이 어제 추정 60분을 통해서 제기됐습니다. 추정 60분이 웬일입니까, 이제. 제기됐고, 그때 이런 얘기도 있었죠.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 A모 씨의 집에서, 주사기에서 이제 DNA가 나왔는데, DNA가, 사위의 DNA가 아닌 제3자의 DNA도 있었다. 그러면 제3자가 누군지 조사하고 제3자에 대해서 이 국가수 DB에 등록해야 된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국가수 DB에 이 제3자의 그 DNA는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3자가 누구냐 도대체 국가수 DB에서 뺄 만큼 당시에는 국가수 DB에는 이렇게 복수의 DNA가 있을 때는 등록하는 절차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었거든요. 거기 있는 건데 누군가를 뺐어요. 누구를 뺐느냐. 그 얘기가 이제 다시 나오겠죠. 그거가 묻혀있던 사건에 대해 추정 60분이. 네, 검찰이 바둑이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는 양형 논란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처벌받았다라는 거죠. 검찰이 항소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때 검찰도 항소 안 했고 그때 이제 드러난 마약이 5종류였거든요. 예. 거의 마약 부패였는데 부패 파티에 가까웠는데 근데 그게 연루된 사람이 더 있었다. 전 대통령의 아들이. 예, 이런 의혹이 처음으로 공중파를 탔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다 오랜만입니다. 네, 내부자 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최순실 루트 따라잡기 미션을 마치고 온 안민석 의원입니다. 유럽에서 뉴스공장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것을 실감을 하고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늘을 찌르는지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무더운 날씨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까지입니까? 좋은 여름 하십시오. 좋은 여름 하십시오. 굉장히 독특한 멘트입니다. 좋은 여름 하십시오. 네. 자, 두 분 다 해외에 나갔다가 오셔가지고, 예, 저희가 간만에 해서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님은 여기저기 이제 유럽 5개국에 방문해서 최순실 일가 재산을 추적한다고 막